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마무리 전략 과학탐구 영역을 맡은 윤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일단 저는 과학은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능 마무리 전략을 과목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과탐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과탐은 전략 과목이다. 첫 번째 내용은 과탐 응시 비율이 사탐 응시 비율을 추월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10년간 수학 응시자 중에 탐구 유형별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연두 색깔이 사탐이고요. 아래쪽에 굵은색이 과탐입니다. 과탐 응시자가 작년에 처음으로 사탐 응시자를 추월했습니다. 자연계 쏠림이 심화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연계 학생들이 증가했는데 어떤 자연계 학생들이 증가했는지 살펴본다면 서울에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서울 소재 자사고 그리고 지방 소재 자사고에서 자연계로 편성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증가한 것이 상위권 학생들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국어와 수학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고득점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험생들 대부분, 자연계 수험생들 학생 대부분이 국어와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고 있겠지만 고득점을 받고 있는 자연계 학생들이 이미 많다는 점. 그래서 과학 탐구에서 변별을 해내야 우리가 수시든 정시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고득점 학생들이 많은데 비해서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계열 모집 인원은 51.9%입니다. 자연계 모집 인원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자연계 학생들이 갈 대학이 서울 소재에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과학 탐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과탐 선택 과목별 응시 인원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접수자 현황을 보시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14만 명을 넘었지만 물리나 화학의 경우는 8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3학년도 올해 수능 접수자를 봤을 때 이 현상이 약간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리나 화학의 응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물리나 화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생명과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생명과 지구과학의 응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보다는 우리가 생명과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득점을 원했기 때문에 생명과 지구과학을 선택했으므로 마지막까지 고득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에서 과탐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보시면 과탐 과목별 표준 점수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백분위는 100이나 99, 그래서 편차가 작은 편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0분위 100인 경우에 똑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모두 변표 71점을 반영했습니다. 이 변표 사례는 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2나 화학2의 경우는 100분위가 99였기 때문에 변표가 68.81 정도로 약간 낮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2023학년도 이번에 실시했던 8월 30일 날 평가에서도 표준 점수의 편차가 컸습니다. 만약에 100분위로 변환하게 된다면 변표에서 점수를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100분위로 봤을 때는 편차가 작지만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지구과학 2나 화학 1 또는 물리 2, 생 2, 화학 2의 경우는 표준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바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 과목은 끝났죠. 그래서 지금 선택한 과목에 이런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하루에 공부한 시간이 어느 정도이신가요? 제가 우리 반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10시간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12시간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말하는 그 시간 속에는 학원 수업이라든가 인터넷 강의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 수업에서 강의 듣는 시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혼자서 터득하는 거죠. 수능은 혼자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대별로 간략하게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이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5등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출 수 있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문제보다는 개념을 잘 외워두시기만 하더라도 두세 등급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 내지 3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전 단원을 훑어보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3, 4등급, 살짝 아쉬운 등급이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평가원 기출 문제를 아직 다 풀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등급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정답률이 중간 정도인 이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 실전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최상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개념이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주기적으로 고난이도 문항을 끝까지 연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투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요. 마찬가지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2 내지 3회 문제를 통해서 전 단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입니다. 응시인원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먼저 전년도 물리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물리는 대수능에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보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을 보시면 당연히 역학과 에너지 분야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도 가장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이 5,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유형으로 나눠본다면 단순 지식형, 그리고 정성적 개념형 문제, 정량적 계산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정량적 계산형 문제 제가 별표를 3개씩 해놓은 문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반이었고요. 개념형 문항도 개념 자체가 아니라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쉬운 문항이 아니었습니다. 꼬박꼬박 출제되는 문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결파 실험이었고 다이오드 회로에 관련된 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치 2개 일부 닫았을 때 혹은 전체를 닫았을 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위치를 찾는 문제. 이 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되는 이유는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항상 제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굴절의 법칙, 매질의 종류를 여러 개 달리하면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개 문항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2 학년도 수능과 올해 치렀던 9월 모의평가를 비교해 보자면 2022 학년도 수능에서는 3쪽까지는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4쪽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고난이도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2023 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4쪽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쪽에는 중상 난이도 문항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왜 이런 형식의 문항 배치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 생명과학 2에서 문항 오류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배치하기보다는 중상 난이도의 문항을 많이 배치해서 킬러 문제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험생이 체감하기에 9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보단 어려웠습니다. 6월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함정이 있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두 문제를 더 틀렸을 수 있습니다. 1등급 컷이 43점이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단원별로 보자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별표가 많이 있죠. 마지막 쪽에 있는 것보다 7번, 8번, 그리고 9번 비교적 앞 페이지에 있는 문항에서도 별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성적 개념형 문항이 개수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별표가 많이 있죠. 개념형 문항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사실 이 20개 문항을 30분 안에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작년처럼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누구도 이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리학에서 1, 2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만점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또는 운동량, 충격량에 있는 이 킬러 문제를 당연히 마스터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파동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역학이 9문제, 전기 5개, 그리고 파동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가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3점짜리를 보통 2개 내고요. 파동은 3점짜리가 4개, 역학은 4개입니다. 파동에서 굴절, 전바살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에서 이 부분이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3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물질파 문항이 까다롭더라도 이것도 1, 2등급 학생에게는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파동에서 반드시 문항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4등급 학생입니다. 3, 4등급 학생들의 욕심은 역학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역학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역학 문제 푸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파나 굴절파에 대해서도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전기는 다이오드 정도로 쉽게 나옵니다. 전기에 대해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를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쉬운 문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문제만 맞추면 사실 2등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5등급 이하의 학생, 2점짜리 문제 다 맞추면 됩니다. 파동이 어려워요? 그러면 전기가 쉽습니다. 전기를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4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아직 물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면은 당연히 성적은 4등급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연계교재에서 출제된 수능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역시 50% 연계답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골고루 연계가 됐고요. 고난이도 문항이었던 18번, 20번 문항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연계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4번 문제는 수능 특강의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핵심 개념 정리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수능 10번 문제, 수능 완성에 있었던 이 다이오드, 수능에서는 단자를 바꿔서 연결하는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죠. 전류의 방향까지 추론하는 것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상황을 바꿔가면서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오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자기 유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능 완성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문제를 수능 14번에 끌고 왔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관찰자에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측정된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이 연계된 문항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D급 보기가 추가가 됐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화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